경기도 포천의 학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록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짧은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다. 가까운 곳은 5m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에는 거길 이용하지만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을 이용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야 했던 나는 10시쯤 되어서 복도 맨 끝창으로 가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의 어둠 속에서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도 학원 건물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나는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몸은 창을 향하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힐끔힐끔 곁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내뱉었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다. 새하얀 얼굴에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지는 모르지만 위에는 밝은 색, 아래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거의라도 놀릴 것 같은 기분에 잠에서 자꾸 깨어나게 되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 그때 나는 더했다.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학원 창에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 있더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아 씨발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 검은색 커튼 같은 게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돌아요? 내가 묻자. 사람 등이었어. 커튼이 사람 머리카락이었던 거야. 머리를 엄청나게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 날 쳐다보는 거야.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뭐하는 여자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학원하고 관계 있는 여자겠지. 아니 그런데 야밤에 컴퓨터 학원에서 밤에 뭐하는 걸까요? 불도 꺼놓고 창가에 서서. 나는 너무 찜찜했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번 일은 너무 찜찜했다.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 창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 여자가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야근으로 나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었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가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것은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해버려서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트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했습니까? 죄송해요. 말해줘야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 될 줄 알았죠.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다. 여자가 죽었어요. 2년 넘었죠.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나는 으시시한 기분을 억누르고 옆에 있는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9시 넘어서도 학원 수업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강화 유리문이랑 방어벽 철문에 모두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고요.
컴퓨터 학원인데 웬만한 시건 장치는 다 해놓거든요. 아닌데 진짜로 누가 있거든요. 저만 본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입사 동기인 그 형도 그런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예전에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아니었다 하면서 그 형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 형과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다. 11시가 다 되어갔을 것이다. 업무를 거의 종료할 시점에 나는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의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록거렸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 그 여자야. 창밖을 봐. 사무실 내에서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인다. 형, 보여? 아니, 아무것도 없어. 잘 봐. 지금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안 보인다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냥 등이 까만 것이다.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 나왔다. 어떤 연인지 아주 우릴 심장마비로 죽이려나 보다. 근데 뭐가 이상해. 그 여자 머리카락이 이상해.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했지.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냐.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야. 이건 완전히 공포 특급이네. 전에 죽었다던 미술학원 선생 귀신인가 보다.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엔 거의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사실인 것을 어찌하랴.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별별 상상을 다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려고 무척 애썼다.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야근 시간에도 웬만하면 사무실 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다. 잡다한 물건이 쌓여 있고 냄새가 쾌쾌해서 아무도 없는 야근 시간대에는 비상계단보다 복도 창가를 주로 이용했었다. 그러나 그 여자와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을 들르게 되었다. 때마침 옆집 형님이 놀러 오셨는데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냐?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 보면 되지 않아요? 그걸 까맣게 탄 놈을 보고 어떻게 구별하냐?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에 갔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는데 뭐가 미끈거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사람이었어. 끔찍하네요. 그런데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바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어. 그런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지.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나를 다시 잊혀져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아픈 멀쩡하고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자 형님이 의아한 듯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너 왜 그러냐? 형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형님에게 얘기했다. 한참을 골똘히 듣고 있던 형이 얘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귀신 같은 건 믿지 않거든. 그런데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별일을 다 듣기도 하지. 나는 아니고 부서 선배가 10년 전 겪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화재 진압 현장에 갔는데 조립식의 큰 공장 건물이었대. 신고를 받고 갔는데 공장문은 닫혀있고 현장에는 연기만 살짝 피어오르고 멀쩡했다는 거야. 잘못 신고했나요? 아니, 너 영화 분노의 질주 봤냐? 백드래프트 현상 얘기하시려고요. 맞아, 처음에는 불이 크게 나서 연기도 많이 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고갈되어 엄청나게 높은 온도만 유지되고 작은 불씨만 살아남게 되지. 그 상태에서 문을 열면 공기가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서 공장은 터져버리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 중에 내시경 같은 게 있어.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봤나요? 그 선배가 사다리를 타고 건물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부를 들여다봤대. 그랬더니 역시나 건물 천장에 파란색 불덩이가 휙휙거리며 돌아다니더래.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건물 지붕과 외부에 엄청나게 물을 뿌려대는 거지. 온도 낮추려고. 그리고 작은 구멍이 있는 곳으로 소방 호스 들이대고 건물 안으로 신나게 뿌려대는 거야. 그런데 그 선배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다음 사다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래. 그리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열로 인해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없어. 선배는 뭐가 이상했지만 일단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외쳤대. 그렇다고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 소방관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생존자가 있는지 계속 말을 걸었대. 그런데 공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안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배는 내시경 장비로 안을 계속 살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비명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온도를 낮추려고 계속 건물 지붕과 외벽에 물을 뿌리고 안에도 물을 계속 우겨 넣었대.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사람이 없었대. 정말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사실인데 몇 년 전 바로 그 건물 안에서 한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자기 아내와 불륜관계인 같은 공장 직원을 기계 부품으로 때려 죽이고 자기도 칼로 자살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를 더 오싹하게 만든 게 뭔지 아냐? 기계 부품으로 맞아 죽었다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야. 나도 별 미스테리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세상에는 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온갖 잡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입사 동기인 그 형에게 소방관 형님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얘기했다. 형, 그 여자 정말 귀신일까?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귀신 맞아. 안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조화냐? 타 죽었다던 그 여자가 귀신으로 나타나 저 건물을 맴돌고 있는 거야. 혹시 저기 학원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릴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경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냥 지네 학원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겠지. 소문이 애들한테도 들어가봐. 피해 막심하겠지. 그런가? 어찌되었든 그 여자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무섭다기보다는 그 여자를 보고 나면 그날 잠도 설치고 다음날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혹시 모르지. 그냥 미친 도둑년이었을지. 어쨌든 정말 재수없는 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다. 옆 건물 학원 원장이 우리 사무실로 쳐들어와 막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들 우리 학원 말아먹을 거야? 지금 무슨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다들 같이 망해볼까? 계속되는 귀신 소문에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열받은 것이었다. 마녀처럼 삐쩍 마르고 정말 당찬 여자였다. 사무실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부장이 가까스로 원장을 진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그러자 그 원장은 씩씩거리며 나가면서 나와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경고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우리는 그냥 쥐죽은 듯이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뭐라고 혼자 궁시렁거리며 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니들도 죽은 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그 귀신 같은 여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원장이 다녀간 뒤로 한 달이 넘게 흘렀다. 야근을 하여도 계속 비상계단에서만 담배를 피우니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쩌다 복도창을 이용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나는 또다시 같이 야근조로 남게 되었다. 11시가 넘어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그 여자 있나 보고 갈래? 이러는 것이다. 호기심에 나도 그러자고 동의했다. 우리는 복도 맨 끝창으로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이게 웬일인가? 그 여자가 있는 것이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형이 갑자기 마구 손을 흔들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여자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형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위세라도 보이려고 하는지 몰랐다. 저 앞 건물은 우리보다 한 층의 높이가 조금 높다. 그 컴퓨터 학원도 우리와 같은 6층이지만 그 학원을 보려면 약간 올려다봐야 한다. 나는 계속 그 여자를 주시했다. 자세히 살피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창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 나는 복도 창틀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계속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형에게 물었다. 아직 그 여자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그 여자 또다시 그 까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복도 맨 끝창에 있었다. 우리가 등지고 있는 반대편 복도 맨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 여자 내려오는 것 아냐? 형의 이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비실로 가자. 우리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무서웠다. 그리고 하필 엘리베이터가 9층에 정지해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7층을 거쳐 내려온다는 생각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졌다.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가 떡 서 있다고 상상하니 오금이 저렸다.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는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어느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쓰는지 내려오는 중간에 땡 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태어나서 엘리베이터에 땡 하는 종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종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층 현관에 내려온 우리는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찾았다. 순찰 중이라고 써있는 경비초소 앞에 놓여있는 표만 하나에 우리는 기운이 확 풀어졌다. 그리고 우리 등 뒤로 다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경비 아저씨였다. 무슨 일 있어? 경비 아저씨는 후레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아저씨 7층 사무실에 좀 갑시다. 뭔 일인데? 7층에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이 야밤에 누가 있다고? 아저씨 빨리 가보자니까요. 거긴 빈 건물인데. 우리도 알아요. 그냥 사무실 안에만 들여다보자니까요.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궁시렁거리며 우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애써 나는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경비 아저씨는 두꺼운 방어벽 철문을 열쇠로 열기 시작하며 계속 궁시렁거렸다. 아니, 이렇게 잠겨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안에 문이 또 있어. 철문이 열리자 강화 유리문이 앞에 보였다. 강화 유리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강화 유리문까지 열리자 경비 아저씨는 내부 조명 스위치를 켰다. 무슨 사업체가 있었는지 천장과 바닥이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교육장으로 쓰였는지 80평이 되는 큰 홀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3칸으로 꾸며져 있었다. 100평 가까이 되는 텅 빈 공간에 쾌쾌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여기저기 마구 뒤졌다. 작은 방의 문을 열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진짜 짜증나네.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대뜸 우리에게 물었다. 자네들 여자 귀신 봤구만. 아저씨야 어떻게 아세요? 이 얘기 건물주가 들으면 안 좋아할 텐데. 전에 이곳에 다이너스티라는 다단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 여자 귀신이에요? 몰라 나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 번 보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여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 빼고 나갔지. 그 뒤로 계속 몇 달 동안 입주도 안 되고 계속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오기 전인가 본데 이 건물이 들어서고 얼마 안 있어 불이 났었는데 여자가 한 명 죽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의 혼령일지도 모르지. 여자가 죽어요. 몰라 그냥 여자가 죽었대. 옆에 있던 형이 말을 거들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 원장이 여기에 여자가 죽었네 어쨌네 했구나. 한참 뒤에 다른 건물에 입주한 여자가 별걸 다 알고 돌아다니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7층에 사무실이 입주했다. 큰 교회에 소속된 성경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00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사용한다고 한다. 그 뒤로 귀신 나타나면 알아서 기도로 해치우겠지 하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성경연구회라는 사무실은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고 통성 기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날 때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환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그 성경 연구에도 멀쩡하게 보였고 야밤에 통성 기도로 시끄러울 때 그 형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녀는 뭐하나? 저 사람들 조용히 좀 시키지. 몇 년 뒤 사무실이 이전할 때까지 다시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어두운 층만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냥 그때의 사건이 단지 풀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 무사시국의 마을에서 나무꾼과 설유 이야기. 무사시국의 한 마을에 모사쿠와 미노키치라는 나무꾼이 살았다. 이 이야기가 일어난 무렵 모사쿠는 벌써 노인이었고 일손을 돕던 미노키치는 아직 18배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마을에서 20리쯤 떨어진 숲으로 갔다. 도중에는 넓은 강이 있어 배로 건너야만 했다. 나루토에 몇 번이나 다리를 세우려 했지만 그때마다 다리는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물이 불어나면 도저히 보통 다리로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몹시 추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나루토가 있는 데까지 갔지만 사공은 배를 건너편 기슭에 대놓고 어딘가 가버리고 없었다. 도저히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만한 날이 아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공의 오두막을 빌려 추위를 견디기로 했다. 이렇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오두막에는 화로는 물론이고 불을 지필 만한 자리도 없었다. 넓이가 고작 다담이 2장쯤 되는 방으로 문이 하나 있을 뿐 창문도 없었다.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문을 꼭 닫고 우비를 뒤집어 쓴 채 누웠다. 처음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다. 눈보라도 곧 그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나이 많은 모사쿠는 곧 잠들었다. 하지만 젊은 미노키치는 무시무시한 바람소리, 끊임없이 문에 불어닥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으면서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납게 날뛰었고 오두막은 마치 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어마어마한 폭풍 때문에 밤 공기는 시시각각 식어갔다. 우비 속에서 떨던 미노키치는 그토록 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잠들었다. 얼굴에 사락사락 불어닥친 눈 때문에 미노키치는 눈을 떴다. 모르는 사이에 오두막 문이 열어젖혀 있었다. 그리고 쌓인 눈에 반사된 빛으로 오두막 안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온몸을 흰 놋으로 감싼 여자였다. 여자는 모사쿠 위에 몸을 굽히고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하얗게 빛나는 연기 같았다. 바로 그때 여자가 갑자기 이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이번에는 미노키치 위에 몸을 굽혔다. 미노키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낮게 몸을 숙여오는 여자의 흰 얼굴에 당장이라도 얼굴이 닿을 것 같았다. 미노키치는 여자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여자는 잠시 미노키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고는 속삭였다.
너도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려 했는데 왠지 측은해 보이는구나. 너는 너무나도 젊고 귀여우니 이번에는 살려주지. 하지만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에게라도 말하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목숨은 없어. 알겠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잊지 마라. 여자는 빙글등을 돌리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미노키치는 겨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벌떡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은 세차게 날뛰며 오두막 안까지 불어닥쳤다. 그는 문을 닫고 나무토막 몇 개를 박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괴었다. 아까는 바람 때문에 문이 열린 걸까? 그건 꿈이었을까? 눈에서 반사된 빛을 희딘 여자로 잘못 본 것일까?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모사쿠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걱정된 미노키치는 어둠 속을 더듬어 모사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사쿠는 딱딱하게 굳어져 죽어 있었다. 동틀녘이 되자 눈보라도 그쳤다. 해가 뜨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사공이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미노키치는 얼어 죽은 모사쿠 곁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서둘러 간호하자 젊은이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하룻밤의 추위 때문에 그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다. 미노키치는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무척 겁에 질려 있었다. 그래도 하얀 여자의 환상을 보았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건강해지자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혼자 숲으로 가서 저녁 무렵에는 나무찜을 메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장작 파는 일을 도왔다. 이듬해 겨울 어느 저녁 미노키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길을 서둘러 가는 처녀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여자는 날씬하고 키가 컸으며 매우 아름다웠는데 미노키치의 인사에 마치 작은 새가 노래하듯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노키치는 여자와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자의 이름은 유키라고 했다. 양친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먼 친척이 사는 에도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하냐 일자리라도 찾아달라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노키치는 곧 이 낯선 처녀의 매력에 끌렸다. 보면 볼수록 미인이라고 생각했다. 벌써 짝이라도 있는지 묻자 여자는 웃으며 그런 분은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가 미노키치에게 벌써 아내가 있는지 약속한 사람은 있는지 물었다. 미노키치는 자신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아직 나이도 젊으니 신부감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서로 처지를 터놓고 나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마음이 있으면 눈도 입만큼 말하는 법이다. 마을에 닿을 즈음에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무척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미노키치는 유키에게 자기 집에서 좀 쉬어가지 않겠냐고 권했다. 조금 부끄럽다는 듯이 주저한 후 여자는 미노키치를 따라왔다. 어머니도 싱글벙글 웃으며 맞아주더니 유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유키의 행동거지가 매우 호감이 갔기 때문에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든 어머니는 에도에 가는 것을 조금 미루면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유키는 끝내 에도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 집 며느리가 된 것이다. 유키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부감이었다. 5년쯤 지나 미노키치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숨을 거둘 때에도 유키를 인자하게 다독이며 고맙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부부 사이에서는 1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하나같이 사랑스러웠고 피부는 희고 아름다웠다. 그 고장에 사는 시골 사람들은 유키가 매우 훌륭하고 날 때부터 자신들과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골 안악들은 대개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유키는 열 나이의 어머니가 된 뒤에도 처음 마을에 온 날처럼 젊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유키는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미노키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빛을 받으며 바느질하는 당신을 보니 18살 때 겪은 기이한 일이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군. 그때 지금의 당신을 꼭 닮은 하얗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로 닮았어. 유키는 바느질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미노키치는 사공의 오두막에서 지샌 무시무시한 하룻밤과 자기에게 몸을 굽혀 미소 지으며 속삭이던 하얀 여자, 그리고 모사쿠 노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버린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은 그때뿐이야. 그건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었어. 무서웠지. 정말로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어. 하지만 정말로 하얀 여자였어. 사실 그때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설녀를 만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유키는 갑자기 바느질감을 내던지고는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미노키치에게 몸을 굽히더니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바로 저, 유키였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목숨은 없다고 말했을 텐데. 저기서 자고 있는 아이들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목숨을 거두었을 것을. 이제 아이들이나 잘 보살펴 주시오. 만약 아이들을 괴롭히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렇게 세댄 소리로 외치는 동안 유키의 목소리는 울리는 바람 소리처럼 약해져 갔고 그녀의 모습은 하얗게 반짝거리는 안개처럼 천장으로 날아오르나 십더니 떨면서 굴뚝 밖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실. 몇 년 전 여름,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때 겪은 일이다. 그날은 몹시 찌는 듯이 더운 날이었다. 여름방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별로 할 일도 없던 터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반쯤 깨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누워있자니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귀신 같은 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무렵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았다. 낮이기도 했기에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덮고 있던 이불이 천천히 침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었다. 보통 이불 같은 건 처음 떨어질 때는 느려도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옮겨져 스르륵 하고 한 번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이불이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래에서 천천히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뜰 수 없는데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불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때 침대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있다 해도 인기척은 느끼는 법이다. 그리고 우원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말로 겁에 질려 눈을 꽉 감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가위가 풀리면서 인기척도 사라졌다.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떠서 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역시나 이불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분명히 에어컨을 틀어놨었지만 내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너무 무서웠던 나는 옷을 갈아입고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부모님의 가게로 달려갔다. 방금 전 겪은 일을 말할까 생각했지만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밥만 먹고 가게를 나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에도 일어났다. 잠이 잘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사이 슬슬 졸려져 잠을 청하려는 무렵이었다. 엄청난 기세로 발 쪽의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내 방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아무래도 공포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만은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부모님에게 혹시 밤중에 내 방 벽 두드렸어요? 라고 물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것보다 뒷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따가 그 집 들러야 하니까 준비 좀 해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 부모님께 전날 낮에 겪었던 사건을 얘기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 법이다. 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이 무척 부자연스러워서 뭔가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물었지만 결국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친구와 부모님까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던 곳이었다. 이전에는 이 집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아들 형제가 있어서 뒷집 할아버지와 자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뒷집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없었기에 친손자처럼 무척 귀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족은 어떤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무척 괴로워했던 것 같다. 그 후 이 집은 1년가량 빈집이었는데 마침 우리가 입주할 무렵 뒷집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입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내 방에 찾아오셨던 게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조금 마음이 따뜻해진 기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원봉사.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있었던 일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역 청년단의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었다. 주로 대학생을 리더로 사마초등학생들과 함께 휴일이나 방학에 캠핑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그해 여름방학에는 산속의 폐교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폐교 근처에는 강이 있어서 나를 포함한 초등학생들은 모두 거기서 헤엄치며 놀았다. 그러나 강상류다 보니 큰 바위나 돌이 드문드문 널려 있어 그리 센 흐름은 아니었지만 헤엄을 칠 만한 곳은 아니었다. 우리는 넓은 곳이나 숨어서 놀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마침 다리 아래에 물이 깊고 충분히 헤엄칠 만한 곳이 있어서 우리는 신나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 A와 함께 캠핑에 참가했었다. A는 당시 행동이 조금 굼떠서 아이들이 약간 따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강에 들어가는 순간 근처에서 그 A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A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기슭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자 물에 빠진 A가 나의 다리를 꽉 잡더니 나까지 빠질 것 같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A의 손이 나를 놔주지 않는 데다 발에 긴 머리카락이 휘감겨 오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져 죽을 것만 같았다. 괴로운 와중에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래를 보자. 창백한 여자가 머리카락을 해초처럼 흔들면서 창백한 손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A가 아니잖아. 나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온 힘을 다해 다리로 그 여자를 찼다. 그리고 겨우 기슭에 올라온 나는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는 친구들 중 A를 발견했다. 나는 A야, 너 물에 빠졌던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너만 물에 빠졌었어. 라는 것뿐이었다. 만약 내가 그때 필사적으로 발로 그 여자를 차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물속에 끌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손님. 내가 고입 시험을 앞둔 겨울이었다. 건강하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간암이었다. 더 이상 손조차 쓸 수 없는 말기였다. 3월 말이 되어 내가 무사히 수험을 마치고 졸업한 뒤 중학교의 마지막 봄방학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날이 여의어 가셨고 가족들은 교대로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 즈음에는 아버지는 일이 바쁘고 여동생도 몸이 안 좋았기에 여유가 있던 내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곤 했다. 시간은 이미 오후 9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날은 이미 아버지에게 늦게 올 것 같다는 전화가 왔던 터였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나는 내 쪽으로 목을 기울이고 보고 있는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이미 혼자 힘으로는 뒤척이는 것마저 힘든 상태였다. 의자에 앉을 기력조차 없었기에 나는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의자를 가져오거라. 야스오 형이 와 있지 않느냐.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내 뒤쪽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말한 야스오 형은 우리 큰할아버지셨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그러나 아픈 할아버지에게 충격이 될까봐 일부러 가족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의자를 내오너라. 투약하고 있는 진통제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섬뜩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텅 빈 곳에 의자를 내왔다. 그래. 라고 한마디 한 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할아버지. 내 옆에는 주인 없는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야스오 형이 돌아가겠단다. 알았어요. 배웅해 드리고 올게요.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이 방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의자를 가지고 방에서 나왔다. 어둡고 조용한 텅 빈 복도는 내 발소리뿐이다. 나는 간호센터 앞을 지나 작은 빛이 비치는 어슴푸레한 홀에서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한층 더 속이 메스꺼워져 할아버지의 방에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왔다.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모든 불을 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TV를 켜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병실에서 나올 때는 눈을 감고 있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내 쪽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러세요? 얘야, 제대로 배웅해 드리고 와야지. 이날 이후 상태가 나빠져 어머니가 곁을 지킬 무렵에는 매일같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 지난달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상냥하고 나를 귀여워해 주셔서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었다. 그런데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만 할머니에게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그날은 오전부터 양로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할머니는 나가시면서 연필이나 펜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니? 라고 하셨다. 나는 황급히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은 생일날 친구가 선물해준 귀여운 펜이었다. 그 친구와 친해진 뒤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기도 했기에 나는 그 펜을 무척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바로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펜을 빌려드렸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돌아오시자 나는 펜을 돌려받으러 갔다. 할머니는 가방 안을 아무리 찾아도 펜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께 친구한테 받은 소중한 건데라고 화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가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잠시 뒤 밖이 어두워질 무렵 화가 식은 나는 할머니한테 사과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밥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할머니, 내 펜을 찾으러 가셨어. 그렇게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 어쩌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초조해졌다.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꼭 사과하자고 생각하며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꽤 늦은 시간이 되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찾으러 나갈까 싶어질 무렵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받으셨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더니 새파란 얼굴로 에이야,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대. 빨리 병원으로 가자. 나는 머리가 새하얗게 됐다. 아직 아버지와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기에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셋이서 함께 병원으로 서둘러 떠났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숨을 거두시고 말았다. 나는 울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는 밖에 나가시지 않으셨을 테고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후회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나는 꿈을 꾸었다. 할머니의 꿈이었다. 꿈에 할머니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건 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울컥 치솟았다. 꿈속에서 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할머니에게 계속 사과했다. 할머니는 내 등을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셨다.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펜은 이 할미가 찾았단다. 나는 이제 가지만 A는 건강해야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깨어났을 때는 자면서 울었던 것인지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달려온 어머니의 손에는 그 펜이 들려 있었다. 금방 전에 양로원에서 타나카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단다. 그렇게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자 꿈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어떻게 찾은 것인지 물어보자 회의가 있던 날에는 다들 들떠 있어서 책상 아래에 흘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타나카 할머니가 그날 아침 책상 아래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꾼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할머니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고 있다. 7번째 이야기, 택시. 일이 끝나고 한밤중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 대의 택시가 스쳐 지나갔다. 교차로를 지나 역으로 가는데 그 택시는 나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멈춰 서 있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 택시의 앞을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창문이 열렸다. 타시겠습니까? 어쩐지 무서워져서. 아니요, 걸어서 돌아가려고요. 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런데도 그 택시는 계속 따라오며 나에게 물었다. 손님, 집 꽤 멀지 않으십니까?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감각에 빠졌다. 결국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택시에 올라타고 말았다. 차에 올라타서 잠시 앉아 있는데 왠지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한기에 습격당했다. 마치 여름 옷을 입고 한겨울에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여기서 내릴게요.
멈춰주세요. 그러나 그는 멈출 기색이 전혀 없다. 나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택시는 갑작스레 멈췄다. 손님, 그런 건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운전기사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멍해져서 생각했다. 여기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일만에는 결코 나오지 않을 거리다. 나는 문득 백미러를 보았다. 그 순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운전기사는 흰 옷 그대로다. 그리고 나를 보며 슬쩍 웃는다. 요금 내실 수 있습니까? 다행히 그 정도 돈은 있었기에 나는 곧바로 돈을 내고 이렇게 말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나는 도망치는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 나중에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몇 주 전 살해당한 차량 강도 사건으로 그 차는 택시였다고 한다. 나는 그 이후 2번 다시 택시를 타지 않는다. 소문에 따르면 그것은 2009년 칸사이 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살해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한밤중에 범인을 찾아 배회하는 것이다. 만약 요금을 낼 수 있다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지만 내지 못한다면 산속에서 끔찍한 시체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8번째 이야기, 숲의 요정. 나는 어릴 적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라는 곳에 살았었다. 부모님이 해외지사에 일하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었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인 학교에 가야겠지만 나는 왠지 일본인 학교의 분위기에 쉽게 섞일 수 없어서 6년간 계속 네덜란드 초등학교를 다니며 네덜란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 교회에 살던 우리 집 근처에 같은 반에 다니는 로베르트라는 남자아이와 제시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 두 사람과 나는 매일 함께 놀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3명이서 평소 놀던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술래였는데 단순하게 주변에 숨은 로베르트는 곧 찾을 수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시카는 찾을 수 없었다. 둘이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 공원 안쪽의 숲에서 엉엉 울면서 제시카가 달려나왔다. 그리고 놀란 우리가 사정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숲속에 무서운 도깨비가 잔뜩 있었어. 냄비에다 사람의 손 같은 걸 삶고 있었어. 그럴 리 없다고 우리는 웃었지만 제시카는 너무나 필사적으로 진짜라고 말해서 우리는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셋이서 몰래 보러 가보기로 했다. 제시카도 모두 함께라면 괜찮다며 조심스레 안내를 해주었다. 수반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자 조금 넓은 들판이 나왔다. 거기서 제시카가 쉬다고 손가락을 입에 댄 뒤 주저앉아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녀가 살그머니 가리킨 앞으로 보자. 그것들이 보였다. 큰 남자 4~5명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모두 검은색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후드까지 쓴 채였다. 얼굴은 새하였다. 하지만 이상한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노래를 큰 소리로 합창하면서 불에 얹은 냄비를 젓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 적어쓴 사람. 몸 이곳저곳이 뿔뿔이 잘려나가 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냄비에는 확실히 손목이 튀어나와 있었다. 제시카는 우리들과 그 사람들을 번갈아 보면서 적어봐. 적어봐. 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단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로베르트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한 것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놈들은 일제히 우리가 있는 곳을 보았다. 심지어 한 명은 도끼를 들고 있었다. 바보야라고 제시카와 내가 동시에 소리를 지른 후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그 녀석들이 으아앙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지만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았다. 우리들은 빛이 보이는 마을까지 달려 도망쳤다. 그리고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봤던 건 틀림없이 숲의 나쁜 요정일 거야. 앞으로는 숲에 가지 말자. 그것은 당시 네덜란드 아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었다. 나와 로베르트 역시 그 말을 수긍하고 2번 다시 그 숲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어쩐지 그 일을 입 밖에 내면 그들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얼마 전까지 나는 그 사람들은 분명 광신자나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 테이블 위에 사람도 실은 인형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로베르트에게 연락이 왔다. 위트레흐트의 그 공원 숲속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다고. 그것도 뿔뿔이 토막난 채 숲속 한복판의 들판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로베르트도 그때 그 사람들과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